자, 오늘 이제 벌써 그 세미나 9주차인데요. 예, 이 참 벌써 이 9주가 2달이 넘는 시간인데 이제 금방 갔습니다. 주제를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 이제 검사들을 지금 사실 종합적성 위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을 사실 많이 지금 사용은 안 하시는데 검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그 새록새록 그 이 메커니즘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해 드리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12분 들어오셨는데 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번 범위는 제가 이제 다시 되짚어 보면서 이번 범위는 사실은 2교시 정도에 해도 나눠서 해도 무방할 정도로 범위가 좀 많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발달하면 그 아동 청소년 성인 발달이 다 사실은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연령에 따라서 그 발달 과업 자체가 좀 많이 달라서 조금 그 예습을 하셨으면 만약에 그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려움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음, 뭐 항상 그렇지만 그 주제에 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흥미가 생기시고 이제 검사를 또 사용해 보시고 아마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발달 검사 자 한번 볼까요? 자 발달 휴먼 디벨롭먼트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발달 검사라는 거를 이제 의뢰를 받으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달 진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왜냐하면 발달 진단하면 보통 우리가 발달 장애 뭐 이런 걸 연상을 시켜서 좀 정상적인 범주에서 좀 벗어나는 좀 그 느린 그런 발달 그 아동이나 예, 청소년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연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떠올리는 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발달 검사는 그냥 일반적인 연령의 학생, 뭐 아동 혹은 성인이 그 단계에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발달 과업에 관한 것을 그냥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제가 이제 새삼 다시 느끼는 게 이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성취 과업 같은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그걸 한번 좀 정리해보고 좀 돌아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피험자들이 그 검사를 했을 때 지금 일반적인 적응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오시는 시간 이 기준으로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돼요. 네. 자, 오늘 거 한번 좀 보시죠. 네, 오늘 발달.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발달 진단 검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보시는 대로 개인의 신체, 인지, 정서, 학습, 진로 및 인생 전반적인 측면에서 인간 발달의 여러 영역들에 대한 수준과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다. 그래서 이게 정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그런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뭐 사실은 여기 밑에 활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누구나 다 해봐야 되는 그런 진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격 검사, MBTI 검사 뭐 다 해본다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 발달 과업을 진단하는 게 지금 현재 내가 이 현재 그 삶에서의 어떤 발달 단계나 그 과업 성취를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찾아봐도 이런 검사는 이제 많이 없더라.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성 한번 볼게요. 구성 세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아동용, 청소년용, 성인용. 그러니까 저희 검사들이 모두 다 그 연령별로 그렇게 그 세 개 연령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근데 특히 발달 진단 검사는 항목 자체도 다르고 문항수 자체도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단계별 그 이루어지는 줘야 되는 그 성취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용 설명 이제 쭉 드리겠습니다만 아동용이 11개 영역, 그다음에 청소년 13개, 성인은 10개로 그렇게 돼 있다. 아동은 뭐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뭐 그런 어떤 신체 발달부터 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이루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청소년 뭐 자라나면서 뭐 공부하고 뭐 이 자아 정체감을 갖는 것들. 성인은 뭐죠? 성인은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갈 때가 됐을 때 어떤 발달 과업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게 참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휴먼 케어가 아주 고도화됐을 때 우리가 나서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어떤 이 케어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참 딱 들어맞는 그런 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측정 영역에 따라서 이제 아동이 11개니까 140문항. 예, 조금 많죠? 예. 13개 청소년은 이제 166문항, 성인은 10개에서 132문항. 대략 한 30분에서 한 여기 오타가 났네요. 40분인데 3, 40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기관에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느냐. 뭐 학원이다, 센터다, 우리가 코칭이다, 뭐 학교에서 대량으로 의뢰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상태에 대한 진단이다. 그다음에 교육 및 학습 관련 효용성, 그다음에 적응 상태 진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아동 청소년기의 그 활용 목적이 되겠고, 성인의 적응 상태, 요거를 성인에서는 이제 그 중점적으로 우리가 활용 목적이라고 얘기할 텐데 누구나 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잘 가고 있느냐, 내가 나 잘 살고 있느냐. 예, 그렇게 우리가 보통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데 어, 누워서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검사 한번 해보시면 객관적으로 점수로 나오니까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좀 보면서 특히 성인기에는 이제 자기 추월이나 뭐 노화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남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검사의 그 효용 중에 하나가 혹시 이게 뭐 나만 하는 것인가? 예, 그 다들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살 사고 같은 게 저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진 않죠. 예,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그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주제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단서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금시초문이신 거 보니까 예습을 안 하셨네요. 예, 그냥 예, 뭐 아주 백지 상태에서 그렇죠. 예, 백지 상태에서 그냥 속성으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학습 유형에서도 봤듯이 예습을 하면 흥미가 떨어져서 오히려 공부가 안 된다는 그런 유형도 그렇습니까? 아 그게 학습된 건지 원래 그렇게 된 건지 뭐 그런 분도 계시니까 뭐 사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예습 그러니까 그냥 이 어떤 화두에 대해서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근데 막 디테일하게 너무 들어가면 다 아는 얘기 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게 되고 뭐 딴 짓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공학이나 과학처럼 이 그런 막 복잡한 그런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동기로도 이제 충분히 그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게 지금 장으로는 2장이고 이 측정 영역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검사의 측정 영역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쭉 훑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론으로 잠깐 가서 우리가 보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나요? 이게 귀납적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론부터 이론부터 쭉 하면 물론 뭐 기초가 탄탄하다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학부에서부터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바로 써먹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실용적인 차원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간을 들으시면 선생님은 그 해석할 수 있는 역량만 키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탁탁 내담자에게 피험자에게 탁탁 이렇게 얘기할 때 필요한 것들 이제 갖다 이제 끌어다 쓰시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뭐 학교 공부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 그것과 관계없이 검사 사용과 관계없이는 그냥 상식을 넓히는 그런 계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게 저는 진짜 이게 심리학 상식은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심리학 그 개론 이런 거는 거의 뭐 전교생들이 다 신청을 할 정도로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늘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니까 네, 이걸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렇죠. 하루에도 막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겪고 막 좌절하기도 하고 막 기쁨 가끔 그렇죠. 어쩌다가 그렇죠. 주로 이제 낙담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좌절감을 갖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좀 더 많긴 합니다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게 어떻게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메커니즘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뭐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 이혼율 50%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지낸 친구 이렇게 오래 그냥 계속 가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막 서로 싸우고 막 이해관계에서 뭐 안 보고 뭐 손절하고 뭐 많잖아요. 그게 그것도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분명히 좀 많더라고요. 한 발짝 좀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예,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게 예? 대인관계 뭐 과업 이런 것들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니까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심리학의 그 역할이다. 상식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교재로 보면 청소년 그 아동 청소년의 그 이제 발달 검사에서 측정하는 영역을 이제 먼저 볼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교재 페이지 보면 20페이지부터 시작되고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읽어 보시면은 뭐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의 그 정신분석 이론이나 뭐 에릭슨의 뭐 인지 발달 이런 거는 어 심리 그 발달 교과에서 아주 그냥 대표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끝나고 뭐 중간중간에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잠깐 가 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거는 뭐 워낙 우리가 그 이전 그 시간에도 몇 번씩 다뤘기 때문에 대충 느낌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어릴 때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 그렇게 이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발달 검사에서는 아동 버전은 11개의 측정 영역, 청소년은 13개의 측정 영역을 우리가 측정하는데 그게 뭐냐? 이 나이 때에는 이런 거는 성취하고 가야 돼. 네, 이런 게 성취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애들입니까? 잘 못 키우는 거예요. 애가 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검사를 시켰다고 볼 때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요거는 얘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셔도 얘는 뭐 어떤 자존감이 부족하다, 효능감이 부족하다 이런 게 좀 보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좀 지도해 보는데 그럼 그 속에 있는 메커니즘이 뭐냐?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설명하기도 좋으시고 제가 생각할 때 학원 같은 경우는 그 가정통신문이나 개인 파일 이런 거 있습니까? 예. 거기에 주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이제 배치를 해서 예. 이 시기에는 요걸 한번 해보고 이건 당연히 발달 과업별로 뭐 매년 해봐야 되고 학기별로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동 청소년은 이게 빠르잖아요. 예,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가정통신문에 해서 넣어주고 그다음에 우리 해석 영상 이런 거 같이 한번 드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이거 그냥 간단하게 아 애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딴 애들에 비해서 요건 좀 부족하구나 요건 좀 낮구나 예. 나으면 나은 대로 만족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케어하고 요게 이제 양육의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 당연히 뭐겠습니까? 예 역시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하고 있느냐와 그다음에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걸 또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신체 발달에 대한 거는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거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수치로 알 수가 있겠죠. 또래에 비해서 뭐 어떻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느끼는 어떤 만족도,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신체에 대한 표상 이런 걸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예. 그래서 이게 참 제 생각에는 요즘에 옛날에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요즘에는 외모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좀 얕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또 꾸미는 거 이런 거. 예, 그게 점점 아주 중요해지지 않나. 예. 음,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나요? 우리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게 저는 이제 사람의 어떤 이제 자아실현 욕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막 공부하기 힘들고 대학 가는데 몰입되고 막 무슨 취업하고 막 어려울 때 막 그렇게 이제 할 때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지금처럼 제가 느끼는 걸로는 지금처럼 헬스클럽이나 트레이너들이 많은 네, 시절이 있었나. 네, 수강생보다 트레이너가 더 많은 것 같고 네, 이 SNS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예전에 뭐 연예인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 트레이너들이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일반 사람들의 외모에 대한 욕구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은 신체 비교하기 시작하고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서 이 효능감을 느끼는데 그게 점점 이제 심해지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일본으로 우리가 측정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발달의 어떤 뭐 과업 이런 거는 이제 신체적인 거니까 거기 이제 나와 있어요. 뭐 그 초기에 이제 아주 부쩍 그 발달이 이제 빠르고 그렇죠. 그리고 뭐 중심에서 바깥으로 위에서 아래로 뭐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청소년기를 보면 자기 신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 뭐 정서, 지각, 태도,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인식 개념을 형성한다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거기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게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가시면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특히 연예인들, 아이돌들의 영향이겠죠. 비교를 해서 스스로의 신체 만족도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어렸을 때뭐 연예인 좋아하고 뭐 했지만 요즘에는 약간 표현을 좀 전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고 나오는 게 완전히 이제 이거는 왜 성형을 과하게 하면은 더 이상하게 가듯이 적당히가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정도로는 이제 못 튀니까 예, 완전히 그냥 얼굴을 깎아버리고 막 그냥 외국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우리나라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진 않는다. 예, 실제로 외국 사람들도 많이 이제 그 연예계 대중매체에서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이성적이고 왜곡되기 쉽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체상의 왜곡이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낮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 반면에 낮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게 괴리감이 너무 심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게 더 좋다. 뭐 적당히 하면은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만족도는 그냥 어떤 신체적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기인식 표상, 대중매체를 통한 그런 왜곡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한다. 그래서 1번 척도에서 나온 걸 가지고 선생님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외모로 인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라면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긍정적인 자아상이 많이 형성이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옛날부터 마찬가지인데 그 아무래도 그 외모가 뛰어나고 훌륭한 애들은 공부를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예쁜 애들이 잠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어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그냥 뭐 항상 보고 우리가 사니까 그 예를 들면 과제 수행이나 학업 성취도 높은 그런 집단에서의 외모의 수준하고 그런 반대 집단에서 이쪽 부분이 좀 낮은 경향이 좀 있어 보여요. 예, 항상 좀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노력의 문제. 예,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뭐 저도 뭐 물론 나이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뭐 노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하나같이 좀 날라리처럼 생기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놀았지 뭐 아닌 애들이 그럴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공부 많이 한 애들은 그런 걸 좀 잘 안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지금 또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원의 효용성 문제에서 과하게 꾸미면 이 공부에 투자할 그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다. 신체 만족도 그런 면에서 좀 다각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외모에 대해서 항상 칭찬을 받으면서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정말 좋겠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 자아상. 이제 그로 인해서 자기의 느낌으로 이제 옮겨간 거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선후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상 뭐라고 그러나요? 자아상? 어,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자기 개념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뭐 자아상, 효능감,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시는 의미도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좀, 좀 외우시면 설명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아상이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상 당연하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기 아니야? 근데 약간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다라고 표현을 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은 이제 자존감인데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아상이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자아 존중감은 나에 대한 그 평가를 의미한다.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아존중감이 유아기 때 가장 높고 아동기가 되면서 조절이 된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는 게 사실은 과하게 그 자기 자신을 몰입한다는 적 이런 거에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예, 이제 자기중심주의에서 그게 과하면 어릴 때 그게 과한데 당연히 왜냐면 다면적 사고가 안 되니까 지나면서 이제 공감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막히면 과한 자존감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면서 그 자존감은 당연히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밑에 뭐가 나와 있을까? 네. 부모의 양육 태도, 어머니가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유아의 출생 순위. 그래서 맏아들이나 외동일 경우에 자존감이 좀 높다고 해요. 자녀가 몇이시죠? 네, 어떤가요? 차이가 좀 있어 보이시네요. 요게 이제 연구된 결과니까 맞이이거나 아니면 이제 외동일 경우 그래서 이제 뭐 둘째, 셋째 뭐 이렇게 그 보다
외동이거나 맞이일 경우에 조금 자아존중감이 더 높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약간 그 양육 방식에도 물론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집안의 뭐 어떤 기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뭐 장자상족 지금 이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 네, 그리고 이 연구가 된 것이 약간 과거일 수도 있겠죠. 외국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형제 관계가 긍정적일 때 자존감이 높다. 예, 사이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예, 부모의 경제적인 지위가 높을 때 아동의 자존감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이유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부모가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전가가 돼서 이제 자존감이 낮아진다. 이게 좀 약간 슬픈 얘기인데, 예. 어, 분명히 이런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의 어떤 격차 해소에 있어서 뭐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예. 그러면 이게 과연 해소가 되는 문제냐는 아닐 거예요. 이게 해소가 되려면 부모의 경제적인 격차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인으로 제공이 된 경제적인 격차에 의해서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그걸 막으면 되는 것이지 어차피 이제 그 격차는 해소되기 어려운 거니까 전가되는 걸 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입에 많이 달고 사세요. 요새 이제 보면 뭐 생활비 얘기도 많이 하지만 학원비 얘기를 생활비 중에 정말 많이 합니다.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우라면 그런 게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예. 그럼으로 인해서 뭐 애들 뭐 학원비가 얼마인데 공부를 안 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갈 겁니다. 그렇죠? 예.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예.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혹시 그런 부모가 계셨다면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예, 주변의 지지, 뭐 또래 관계도 있고, 뭐 선생님도 있고, 뭐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과하지만 않으면 자존감 어느 정도 높은 게 좋다. 그러면 칭찬을 하는 게 맞겠죠. 예, 너 1등 했는데 왜 이번에 2등 했어? 뭐 어떤 경우에 또 그렇게 채찍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 자기 기준 자체가 높아서 스스로의 채찍질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도 있어요. 요번에 너 잘했더라. 야, 2등밖에 못했는데 나는 좀 아직 멀었어. 예, 이번에 2등 했으니까 이제 1등 해야지. 네, 자존감. 아마 전자의 경우도 그걸 내면을 하고 있는데 아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2등밖에 못했어. 난 죽어야 돼. 이거는 병리 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건 좋지 않다. 어느 정도의 자존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체적 만족도 이후에 긍정적 자아상이 형성되느냐 두 개가 나왔고 세 번째가 자기 조절이 됩니다. 자, 이제 이제 성숙적으로 가는 건데 조절. 여기 이제 조절은 이제 그 바로 자기 통제 개념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이제 만족지연이죠. 만족지연. 충동적인 욕구를 유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마인드의 제1을 뭐라고 봅니까? 그러한 하고 싶어 하는 걸 자제할 줄 아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자기조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만족 지연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만족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더 큰 만족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예. 하고 싶은 걸 먼저 하면 나중에는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얻는다고 해요. 예. 근데 해야 되는 걸 먼저 해놓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걸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만족지연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 같은 것인데 결국 만족지연하는 게 우리가 이걸 참고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나중에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유보해 두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절제 통제는 엄청나게 큰 보상을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기절제 통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선행 조건으로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후에 보상이 더 커야 된다.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뭐 공부 잘하면 나중에 뭐 좋은 학교 간다. 혹은 뭐 여학교에는 보면 이렇게 공부하면 뭐 남편 직업이 바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나중에 큰 보상이 온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지연 기간이라는 게 또 그 변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걸 참아야 되느냐. 뭐 대학 갈 때까지 이러면 괜찮지만 앞으로 한 20년간은 좀 그러면 좀 의욕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연 그 기간을 잘 적절하게 설정해 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공부해라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까지만 하면 되고 그 이후에 뭐가 온다. 이 두 가지를 잘 얘기하면 이제 통한다. 이렇게 실용적으로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자기 조절, 자기 통제가 되겠습니다. 이 애들이 그 지금 월드컵도 합니다만, 네, 그 과거에 그 월드컵 그 바로 이제 수능 바로 직전에 월드컵에 했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능은 내년에 또 있지만 월드컵은 4년 뒤에 있다. 뭐 이러면서 자기 조절을 자기 통제를 안 하는 이 순간을 즐기는 그런 학생들 어떻게 듣겠습니까? 내년에 수능을 받겠지만 그런 마인드로는 의미가 없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어렸을 때는 뭐 더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저는 이게 이제 뭐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만족 지연이라는 게 항상 또 그게 옳은 것이냐. 할 건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게 뭐 지연하지 않은 이 이제 그 소위 그 만족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나중에 보상이 저기 나중에 만회해야 되는 것이 좀 큰 경우가 보통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놀고 지금 안 하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고 이런 게 이제 큰데 그게 어느 정도 용인할 정도에 되느냐에는 개인적인 어떤 선호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기호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수능 전에 월드컵을 보고 나는 뭐 만족한다. 절대 만족. 이런 학생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그 학생은 검사를 하면 자기 조절이 좀 낮게 나오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공부에 관한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공부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네 번째는 이제 학업 준비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과 유능함을 현재 느끼고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준비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두 가지, 개인 내적 요인하고 외부적 요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내적으로는 지능, 학습 동기, 학습 습관, 그다음에 외적 요인으로는 이제 사회 경제적 배경, 가정 환경, 뭐 또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 지능, 학습 동기, 학습 습관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건데 지능하고 학습 동기나 습관은 이게 약간 행동적인 건데 뭐 정서적인 거 영향이 뭐가 더 큰 것 같습니까? 그 어떻게 보세요? 지능은 사실 유전적인 것인데 지능이 높아야 동기나 뭐 노력이 좀 덜하더라도 잘한다. 혹은 그 반대다. 참 뭐라고 딱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중치를 보면 저는 후자 쪽이 더 그러니까 둘 중에 예를 들면 애를 낳는데 이 중에 뭐를 조금 더 선택할 것이냐를 보면 후자 쪽이 공부에는 사실은 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업을 성취할 때 있어서 어떤 성실한 꾸준한 노력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나 재능 이런 거에 비해서 더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안 될 정도의 아주 어려운 과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학습 중에서 절대적인 지능 수준의 레벨을 요하는 공부 같은 것은 있어요. 수학이나 뭐 과학 같은 거, 뭐 물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절대적인 높은 수준의
지능을 탑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동기가 많아도 100번, 200번 봐도 안 된다는 거죠. 외우는 거는 뭐 100번, 200번, 300번 하면 당연히 되겠죠. 예. 근데 물론 효용성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절대적인 지능 레벨의 수준에 그 해당하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공부들이 분명히 있다. 예, 그것이 지능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그 뷰티풀 마인드라고 누구죠? 그 배우가 유명 호주 배우인데 그 존 넷이라는 그 미국 그 이제 왜 게임 이론이라는 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천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 그 학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 뭐 연관지어서 이제 다 보게 되는데 그냥 수학 천재라고 해요. 수학 천재. 근데 그 사람이 대학원에 추천서를 써줄 때 교수가 딱 한 줄을 썼대요. 이 학생은 천재다. 끝. 네. 그래서 그 게임 이론이라는 이 그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고안, 그 수리적 고안, 네, 사람의 행동을 순리적으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뭐 죄수의 딜레마라고 요즘에는 좀 많이 나오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이 공범이 자백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전략을 결정하는 그런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창시한 사람이에요. 노벨상을 받았고 정신분열증 환자이자 수학 천재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일반인하고. 예. 그게 이제 정신분열증이기 때문에 과연 행복하다고 봐야 될지 수학 천재인데 그런 좀 물음표를 많이 던져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수학 천재가 되는 걸 그 조현병이라는 걸 감수하면서도 하는 게 나으냐, 그렇지 않은 게 나으냐. 그 수학이나 과학 같은데 과학에 몰입하는 그런 과제 집착력을 갖고 있는 특별한 학생들, 천재적인 수준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행동적인 측면에서 그 과제 집착력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 그냥 고도의 그 정신 능력을 요하는 거잖아요. 예. 그 파워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세계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망각이나 환각 같은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 영화에 보면 그 소련 스파이가 자기를 쫓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기 근데 저기 사람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장면이. 그래서 학생한테 그런 거 물어봐요. 저기 넥타이 하신 사람이 보이냐? 그랬더니 안 보이는데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이런 정도 수준.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 지능이 뭐 높겠죠. 엄청나게 높겠죠. 예. 그래서 개인 내적 요인으로 그런 게 있고 외부적 요인은 또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계속 예. 어, 예. 그다음에 부모의 양육 태도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다음에 또래 관계의 질이 높은 경우에 학업 준비도가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성취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보신 분들은 아마 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러셀 크로우. 예, 아시죠? 예, 글라디에이터에 나왔던 러셀 크로우가 연기를 했는데 정말 감쪽같이 그 존 넷이 교수처럼 연기를 하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연기자들의 그 사람도 천재겠죠. 연기 천재. 예. 자, 외부적인 요인 그렇다. 그래서 네 번째는 학업 준비도를 이제 얼마나 그 성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다섯 번째 이제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인데 조금 다르죠. 예. 여기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요. 예. 효능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정체성, 자아상, 예, 뭐 자존감이 나왔는데 자기 효능감은 무엇이냐? 예, 효능감은 이제 그 과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스스로 이겨내고 맡겨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우리가 효능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개념들이 조금씩 이제 구분은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이 과정을 듣지 않았을 때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약간 비슷하게 썼던 그런 개념들이 조금 구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좀 물론 다 있으면 이제 좋겠죠. 예, 그렇게 구분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효능감이 높은 경우에 성취 수준이 높다. 예, 낮으면 무력감을 갖게 된다. 학습된 무력감 여기서 또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지능이 높지 않지만 자기 효능감은 높아요. 예, 이상하게도 성취를 더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능이 높지만 스스로 그런 효능감이 낮다고 하면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게 나오는 거지. 그 기능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쓰게 만드는 거는 어찌 보면 신체를 지배하는 것도 정신이 지배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예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뭐 월드컵도 합니다만 운동은 기능의 경연장이잖아요. 그러나 멘탈이 저는 기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신체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지금 성취를 하고 있는 지금 뭐 축구도 봐도 뭐 메시 뭐 호날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대선수들. 근데 어 그렇지 않은 선수들 뭐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라고 해도 뭐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겠습니다만 신체적인 조건상으로 보면 훨씬 더 우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근데 뭐가 다르냐? 그 중요한 승부처에서의 어떤 집중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 나는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을 꼭 중요한 순간에 해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똥볼을 차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에서 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걸 많이 다루고, 특히 운동 중에서는 골프 같은 운동 있잖아요. 그게 이 섬세한 어떤 심리의 영향이 엄청나게 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뛰어넘을 정도의 어떤 그런 효능감, 예,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지금 이제 그 아동 그 이제 지금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 같은 게 오른쪽에 보시면 아동용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동용 척도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용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자아정체성은 청소년용이잖아요. 청소년기 자아정체성에서 척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에서 그 학습 효능감, 그 학업에 대한 그 자기 효능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성취에 영향을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걔가 뭐 세계적인 천재로 키울 것만 아니라고 하면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면 성취도는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론적으로 이제 파악이 된 거니까 그런 부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긍정성, 뭐 자아상, 뭐 자기통제 등등 이런 거가 다 봐서 뭐가 높고 뭐가 낮으냐에 따라서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같이 뜨면 좋겠지만 같이 낮은 건 또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엇갈려서 이제 뜨고 낮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이해시키는 것. 그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지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걸 일깨워주고 깨닫는 것으로 수행 자체가 변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그런 선생님의 역할이 사실은 그 동기부여 이제 그게 이제 이거의 결과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 그 측면이 훨씬 더 이제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식은 이미 상당히 그 다양한 채널로 습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사실 코칭하는 선생님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식의 전달이라보다는 어떤 그 심리적 에너지를
이제 선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아 정체성인데 청소년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그 혼란, 확립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용에는 빠져 있고 청소년기에는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앞에 나와 있는데 발달 단계에 대해서 그냥 잠시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사람의 그 일생에서 이렇게 시기별로 나누면 여기 앞에서 뭐라고 구분하고 있냐면 태내기가 있고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내기는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그걸 이제 또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 그다음에 영아, 유아. 그래서 유아가 이제 그 취약 전까지 그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동기에 6세부터 이제 11세 정도를 보는데 그때 이제 뭐 그 이후 청소년기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사춘기. 근데 요런 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프로이드의 이제 정신분석 이론도 그렇고 뭐 에릭슨 인지 발달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생 발달 얘기하는 그런 여러 심리 이론들이 약간 90년대, 1900년대에 정립된 거라면 대부분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 이 연령에 대한 건 지금 상당히 지금 수용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뒤쪽이 많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간 달리 설정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랄 정도로 지금 50대, 60대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중년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성년기를 한 20, 30대 정도로 보고 중년기를 한 40, 50대를 보고 60대 이후를 이제 노년기라고 봤는데 지금은 제 생각할 때 노년기 하면 한 70은 넘어야 되지 않나. 7, 80, 뭐 8, 90,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 스펙트럼이 조금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구분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소년기, 거기에 이제 자아 정체성 얘기를 하는데, 자, 자아 정체감은 그럼 뭐겠습니까? 또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일관되게 인식하는 것. 여기서 일관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이고, 정체성,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나도 분명히 있겠지만 바뀌지 않는 중심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휘를 사용하시면 되고 자아 정체성의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정체감 그 성취 그 지위를 네 가지로 구분해 있는데 뭐 그렇게 읽어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의 현재 상태를 알려고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 탐색하는 것, 해결하려고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놨고 제일 위에 있는 정체감 성취가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자아 정치감 상태를 성취라고 얘기하고 높은 자존감을 보인다. 나머지는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가 모자랄 때. 그래서 자존감이 좀 낮게 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구분을 해 놨다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 독립성 역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독립적인 사고를 한다 이제 그런 거고 그게 이제 부모와의 의사소통 그 스타일 차이로 인해서 좀 부모로부터 좀 멀어지고 뭐 좀 많이 싸우고 이런 경우를 예로 들어놨는데 사실 저는 부모님 양육 스타일이 뭐 사실 공부를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되게 이제 방임해서 방목해서 키우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거든요. 하여간 그런 스타일이세요. 근데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막 정말 막 닥달하고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투쟁적으로 그래서 또 효과는 없고 사이만 멀어지고 이런 경우 많이 들어봤는데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가 봐요. 근데 저는 하여간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모님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공부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해야죠. 어느 정도. 예. 그게 좀 필요하고, 예. 그때 놀면 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놀면 뭐 좀 창피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좀 할 게 없고 또 사실은, 예. 뭐 그런 것들이죠. 뭐 거의 목숨 거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그걸 막 닥달하고 더 하니까 아동은 뭐 그 또 반감이 생기고 막 이래서 이제 거기 보면 부모의 통제 방식과 의사소통에 따라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독립성의 일종의 어떤 양상이라고 보일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부모님들이 그 독립성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없을 때도 얘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내가 좀 교육을 시켜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봐야 되네. 네, 그런 스타일. 뭐 많이 보셨죠?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보이세요? 근데 좀 혼내면 그렇게 하면 좀 달라지던가요? 아니면 그래야 큰 차이 없던가요? 혼낸다고 공부는 아니고 전혀 예, 그렇죠. 그게 예. 사람의 근본은 바뀌지는 않는데 그 행동주의 관점에서 행동 수정은 약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그런 거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동을 형성하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강화와 보상과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보면 뭐 전혀 공부 안 하던 사람이 나중에 해서 막 잘 되고 이런 사례 같은 게 가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그 막연한 기대를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 보통은 이제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반적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네, 저는 사실 이 결정론에 좀 너무 좀 중점을 많이 두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자들이 뭐 환경의 영향이 크다, 뭐 타고나는 게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의견이 분분한데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거다, 형성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후천적인 게 크다고 그러는데 프로이드는 완전히 그 영유아기에 그냥 끝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완전히 다른 견해죠. 근데 저는 그냥 타고난 거에 더 제가 노력을 별로 안 하는 스타일인지 잘 몰라서 좀 그런 면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죠. 네. 할 거는 이제 다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행동에 큰 줄기 말고 그냥 잘 자란 것들, 뭐 약간의 시간을 지키는 거, 좀 정리를 좀 하는 것, 한 번 더 보는 거, 뭐 써놓는 거, 뭐 이런 정도는 좀 행동 형성이 가능하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앞장에 보시면 자, 신체 발달과 만족감이죠. 긍정적 자아상,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제 자존감, 그렇죠. 자기 조절, 자기 통제 만족 지원을 하느냐, 학업에 준비가 있느냐, 학업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있느냐, 그다음에 청소년용으로 봐서 자아정체성과 독립성 이런 것들이 측정 영역이 된다. 이게 다 측정할 것들인데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MBTI로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는 모르죠. 네, MBTI는 사고의 큰 틀하고 그 행동하는 스타일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 심리적 구성인데 MBTI로 이제 자존감의 척도를 알 수 있느냐? 모르죠. 네, 그건 몰라요. 외향과 내향이 뭐 자존감이 뭐 큰 외향과 자존감이 낮은 외향이 있을 텐데 그거를 MBTI만으로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별 측정 목적이 있는 이런 검사들의 사용은 제가 이제 나중에 과정을 기억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검사와 예를 들면 성격 검사의 조합. 예. 그러니까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검사들은 같이 하면은 해석의 수준이 더 높아져요. 당연히 정서, 우울, 정신병리 같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 상호 체크가 되고 거의 이제 그 아주 복잡한 수준의 해석이 가능한, 자세한 해석이 가능한 게 될 겁니다.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성격 검사를 같이 한다든지, 예, 이것과 마찬가지로 뭐
그 정신병리 쪽 측정을 같이 하면 여기서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자존중감 같은 낮은 게 어떤 병리적인 것과 연관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배터리 하는 게 임상 쪽에서는 이제 그 정해진 그런 풀배터리가 있거든요. 예, 그걸 하면 요거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상호 크로스 체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검진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 개별 검사의 그 개별 결과, 종합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독립성까지 봤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제 그 아동 청소년 다 학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크게 여기서 뭘 보고 있냐면 선생님과 또래 관계와의 적응성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정서적 유대감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이죠. MMPI 척도에 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걸 검사를 하면 집에서의 그 적응성, 예, 학교 적응성 이런 게 나오고 그 부부라고 하면 이제 배우자 만족도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잘못되면 예를 들면 배우자 만족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뭔가 이제 불화가 있는 거고 집안에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있는 거고 예.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에 부적응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보통 이제 그게 뭐 알코올이나 뭐 학폭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과도 연관이 사실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적응이 떨어지면 그런 생활에서의 문제를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예로 이제 26페이지 밑에는 학교 폭력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점점 사실 이게 많아진다고 얘기하던데 케이스가 뭐 그런가요 이게? 저 때도 학교 폭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은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인프라가 좋아진 시대에 이런 게 과연 있을까 하는데 인간의 일탈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약 문제 같은 게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메커니즘으로 보면 비슷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마약도 이제 저연령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부터의 그 학교 폭력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 적응력이 낮은 거 이런 것들이 학교 폭력과 연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요거 이제 한번 보라는 건데 원인으로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기중심성이 강해서 배려심이 부족해진다. 첫 번째. 두 번째, 충돌 조절이 힘들어서 갈등 상황에서 주먹이 나간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상대를 괴롭힌다. 이게 정말 악마 같은 거. 예. 저 때 제가 그 목격했던 학교 폭력은 세 번째였어요, 주로. 예, 약하니까 괴롭히는. 그리고 자기의 강함을 과시하는. 그게 뭐 약육강식의 삶의 원리. 근데 이제 그 학교에도 보면 이제 자존감을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자존감 있죠. 선생님한테도 그렇죠. 또 외모가 뛰어난 걸로 자존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뭐 얼짱이라는 이름으로 이 무대를 받고 이 그다음에 싸움장, 예, 싸움장 그거는 또 그게 무슨 벼슬인지 하여간 그거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의 폭력이 이런 폭력이 아직도 유지되는 것은 폭력을 우리가 용인하기 때문이다.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얘기하면 다 쓸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남아있을까요? 그걸 필요로 하는 어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필요로 없다고 하면 그 멸종이 돼야 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인하는 그런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라고 얘기하기 그렇고 어떤 케이스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어떤 목적의 특정한 집단이나 필요성이 있다. 좋지 않더라도. 술 같은 거, 뭐 마약 같은 것도 그런 효용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과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용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발달을 시켜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나 다른 걸로
성취하기 어렵다고 봤을 때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생존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적응의 기제는 또 사실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이제 학교 적응과 이제 관련이 좀 있다 이렇게 꼽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정서 발달인데 공통이죠. 그것도. 예. 자, 그러니까 정서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정서 이해, 정서 표현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것도 발달의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서에는 저기 나눠보는 게 이렇게 나눠놨어요. 1차 정서와 2차 정서로 나눴는데 1차 정서는 즉각적인 거, 2차 정서는 한번 생각해보고 나오는 거. 근데 1차는 대표적으로 기쁨, 분노, 공포. 화들짝 놀라는데 생각해보고 놀라지 않죠. 그리고 2차 정서는 보시면은 방황하는 것, 수치심을 느끼는 것, 죄책감 느끼는 것, 질투 이런 것들이 2차 정서다. 한번 생각해서 나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는 이제 그 사회와 가정에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밑에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정서 표현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적응성에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그 너무 정서 표현을 안 하면은 감정이 쌓이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된다 이렇게도 보는데 정서 표현을 너무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 또래에서 정서 표현을 너무 해서 뭐 예를 들면 배척을 당한다든지 그 정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측면은 또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발달이라는 게 막 많이 하고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서 조절. 그래서 자신의 진실된 정서를 숨기고 다른 정서를 표출해야 된다는 규칙을 이해하고 뒤에 성인용에도 나와요. 그거는. 예. 성인은 오히려 정서 표현 자체가 좀 금기시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과하게 그런 걸 표현하면은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특히 뭐 윗사람에 대한 분노 함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정서 절제하고 그런 예가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서 발달이 또 그 시절의 과업이고 열 번째 사회성 발달 뭐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자, 사회성이란 사회 구성원으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경향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개념 중에 보시면 자아 개념 자아 개념, 도덕성, 공격성 이런 게 나오는데 자아 개념은 이제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고 도덕성은 이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교범을 내면화하고 뭐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관한 건데 그 도덕성도 발달 단계 과업에 표현이 되고 공격성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치려고 하느냐 이것도 이제 사회성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공격성 마지막 단락에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정서 때 얘기했던 도구적 공격과 수단적 공격 이게 이제 같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11번째는 이제 성적 발달. 예. 뭐 당연히 그 아주 중요한 거죠. 예. 아동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그래서 그 이제 사회적성,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젠더와 이제 생물학적성, 섹스를 이제 우리가 성적 발달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 정도의 그 양상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 정체성, 두 번째 성 역할 고정관념, 세 번째 성 유행하다는 행동인데 성 정체성은 뭐겠습니까? 예. 내가 남자이냐 여자이냐, 나의 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정체성 혼란이 이제 성견환증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병에서 빠졌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 정체성이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게 잘 형성이 되는 게 발달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요즘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저희 때는 그렇게 별로 그런 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그런
그 성 정체성 교육 이런 것들을 뭐 아동 청소년기에 이제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단서가 있으신 분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 때는 그냥 정말 정말 오래된 그런 필름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여주고 그것도 그 남녀 나눠가지고 뭐 여자 체육 시간에 뭐 남자 뭐끼리 가르쳐주고 뭐그 초등학생 때였겠죠 아마 그게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그런 성적 발달에 있어서 그런 교육이 좀 중요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자는 어떻게 여자는 어떻게 행동해라 하는 건데 요게 조금 이제 발달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는 당연히 남자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어떻게 해라가 있었는데 요즘은 저는 아예 이제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고정관념으로 얘기할 때 남자는 뭐 독립적이고 활동적이고 우표지향적으로 행동하고 여자는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요새? 너무 안 맞죠. 안 되죠. 네. 그리고 여아를 교육시키는 부모님도 또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키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우리 사회에 과연 이제 남녀 차별이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하느냐? 음. 존재하느냐? 하나의 예를 들면 출산 후에 엄청 강조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차이를 이제 차별이라고 보시. 출산을 해야 된다. 네, 네, 네. 그럼 출산을 안 하는 여자도 많잖아요. 요새. 그러면 차별을 안 받은 셈이 돼. 예. 회사에서도 차별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그게 어떤 형식으로 이제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자는 이런 역할을 해라, 남자는 이렇게 해라가 이제 많이 좀 예를 들면 일단 그럼 줄어들었다 해서는 뭐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없다라고 얘기하긴 좀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것이 좀 덜하다. 성 역할 고정관념이 좀 덜하다.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남자 여자가 그렇게 더 행동해야 되는 줄 알고 더 하는 그런 경향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이 좀 줄어들면 왜 여자가 이런 걸 하면 안 돼? 뭐 남자는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좀 많이 인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달해서 고정관념 없이 완전하게 실력으로 적성에 맞는 그런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는 그런 일이 이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정신분석학에서 용이 우리가 그때 이제 배웠던 건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성의 여성성, 여성의 남성성. 여성이 남성 기질을 가지면 리더가 되고, 그렇죠? 남성이 여성 기질을 가지면 이제 여성성의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예를 들면 뭐 유치원 교사, 초등 교사라든지 여기 남자가 진출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아질 수 있겠는데 그런 거하고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관념은 좀 이제 좀 덜하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성유형화된 행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조금 뭐 고정관념이나 역할하고 조금 좀 다르게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중간에 보시면 활동에 흥미를 갖는 그런 것이 문화적으로 뭐 이런 인식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걸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은 조형 활동이나 역할 등에 흥미를 보이고 남자는 조자 활동이나 뭐 쌓기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형화된 행동이 강하면 이성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나타났지만 이제 그 청소년기가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없어진다 이렇게 뭐 그런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에도 보면은 이 남녀 간의 성 역할에 대해서 이제 적대시하다가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통합되면서 이제 사라진다 이런 이제 얘기 또 나오고는 합니다. 그런 시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친사회적 행동.
사회 친화적인 건데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다른 사람에게 친화적으로 대하느냐 이런 걸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도우려는 행동인데 여기 보면 이타적 행동, 감정이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근데 이타적 행동은 뭐냐? 보상 없이 돕는 거. 보상해주지도 않는데 돕는 거. 근데 친사회적 행동은 보상 있는데 돕는 거하고 없는데 돕는 거를 포괄적으로 얘기한다고 해. 예. 그리고 이타적인 거는 보상 없을 때 돕는 거. 진정한 어떤 이타적인 건데 보상 없을 때 돕기 쉽지가 않죠. 이게 이제 나중에 성인기에 어떻게 발달했는가 뒤에서 이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감정이입은 이제 친사회적 행동을 하려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가 가능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감, 감정이입 이런 것들이 이제 친사회적 행동의 역할이 된다. 여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이태원 사건의 예를 안 들 수가 없는데 보니까 막 하나같이 막 이제 살리느라고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막 그런 그 뉴스 장면이 기억이 나죠. 예. 보상이 없죠? 일단 예. 보상이라기보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타적 행동이 전형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커니즘이 이제 뒤쪽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성인기에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어, 본능 그걸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능적으로 가서 뭐 이렇게 구조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타적인 행동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오느냐. 감정이입이 돼야 된다. 감정이입이 된다고 하면은 저기 나가서 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식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고 돕는지 안 돕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13번째 마지막 비행 부적응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과 부적응 행동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 발달 이제 그 정도의 측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뭐 가출 흡연 뭐 이런 것들 얘가 나왔고 살인 절도살인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범죄 행위 그 청소년 아동 청소년기 살인 가끔 뭐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예, 비행 부적응. 예. 뭐 모방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 낮은 자제력으로 인한 거, 그다음에 모방. 예. 네, 그 예. 그 뭐 우리나라 아니지만 미국에서 그 총기 난사 사건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쇼킹한 뭐 이거 사실은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만 뭐 영상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 난사를 저지른 본인이 그 카메라를 대동해서 못 보셨어요? 아, 그런 거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 어떤 영화보다도 정말 리얼합니다. 진짜 이게 진짜니까. 네. 그게 흡사 저는 이제 게임 많이 안 하는데 그 슈팅 게임 있잖아요. 네, 이것과 거의 똑같아요. 그걸 모방한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재킷 입은 거랑 뭐 머리에 이제 캠 다는 거하고 총까지 모양까지 똑같은 거 보면 완전한 모방 범죄인데 TV나 매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모방한 그런 경향.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인데 우리나라는 참 그나마 총이 없으니 다행인데 뭐 미국의 경우 예, 뭐 그런 모방에 의한 거 욕구 절제하기 어려운 거 모방에 의한 거 그다음에 그 또래 관계의 어떤 뭐 문제 그다음에 또래 관계에서 다른 사람 학생이 하는 걸 보면서 모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비행을 그렇게 네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예, 다섯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회적 비행은 친구 따라하는 거, 성격적 비행은 내가 이제 반사회성이 있는 거, 신경증적인 거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 잠재 비행은 거기는 설명이 안 나왔는데 그 지금 비행을 저지르지 않지만 잠재적으로 그런 요인을 표출하는 것. 그걸 잠재비행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 저러다가 무슨 일 저지르겠네? 잠재비행. 정신병적 비행은 이제 뇌 손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비행 청소년 이런 문제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학생까지는 없는 거죠. 딴 데 가서 하지 않을까요? 가출. 네, 그렇죠. 가출은 이제 비행이라고 보면. 가출이 그냥 뭐 몇 시간 이런 건가요? 아니면 며칠? 어디를 가서? 그러니까요.
대학병원에 많이 가봐. 병원에 입사지가 없어요. 학생이 학생 갈 데가 없어요. 그 병원에 가면 그냥 받아줍니까? 아니 대기실 같은 데 있잖아요. 아, 아 병원 24시간이니까 가서 자고 씻고 그러거든요. 왜 그랬다 봅니까? 그래서 나갔어요. 야 병원에서 그렇게 그 뭐 할 거 없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다고 하면 독서실에선 정말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편하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지금 결론 보시면 아동 청소년 이제 아동 13가지, 청소년 13가지의 그 발달 측정 요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본 겁니다. 공통과 아동 그 청소년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측정 대상이 된다. 자, 성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가는데 이게 범위가 많아요, 사실. 예. 예. 일단 정리를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인은 이제 10가지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 노화에 대한 수용, 이제 성인기에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효능감, 자기개발, 여가활동, 정서관리, 대인관계 능력, 그다음에 탈권위, 친사회적 행동, 자기초월적 세계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잠깐 살펴볼게요. 어쨌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의미를 알고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자존감이 되겠습니다. 뭐 아동 청소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견해. 그 이게 뭐 사실은 뭐 늘 느끼는 것이고 저는 자존감이 저는 사실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가다가 저하시키는 요인이 발생할 때 있어서 그 경험 그리고 그 상태 그 정서 그 느낌을 정말 경험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항상. 누구나 있죠. 예,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 삶이라는 게 하다 보면 뭐 작은 생활 사건에 의해서도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약간 농담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옷을 두껍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그 핸드폰하고 이제 이어폰 같은 걸 갖고 다니면 이어폰 사실 이제 줄이 많이 엉키잖아요. 잘 안 풀릴 때. 예. 막 짜증이 나고. 예.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막 이런 거. 이상해요. 뭐 그럴 때도 약간 좀 짜증이 나고, 아, 이게, 그리고 막 추울 때, 예. 아, 막 비 올 때, 아, 좀, 삶의 만족도가 약간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기분에 의한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좀 이제, 뭐 무슨 큰 실패로 인한 이런 거는 이제 분명히 이제 있겠지만, 그런 건 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고, 그게 또 뭐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게 이제 분명히 이제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자존감의 이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자존감 욕구 자체가 자존감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뭐 생리적 욕구부터 자아심 욕구까지 인간의 이제 그런 욕구 위계 체계를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중에 이제 자존감의 욕구가 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한 거고 직업적 성공 자체가 이제 특히 성인기에는 자존감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 예. 내가 이제 나는 지금 이 정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년, 중년, 노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업을 정상적으로 성취를 해서 잘 올라간 경우 직업성 성취가 자존감에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반면 좌절이 됐다, 잘렸다. 예, 엄청난 반대의 그런 경우를 이제 겪게 될 겁니다. 직업과 인생을 이제 자꾸 동일시하면 왜냐하면 이게 또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의 개수는 적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은 직업 동일시 이런 것들 좀 삶이나 존재 자체에 대한 동일시 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마음이 좀 편하죠. 아무래도. 예. 어쨌든 직업 성공이 많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런 것이고 이제 애착 유형 이거 되게 좀 재밌는 개념이 나왔는데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자존감이 높아야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도 건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반대가 될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스토킹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애착에서 불안애착, 지금 회피애착, 불안애착 나오는데 회피애착은 애착 자체를 못하는 거고 불안애착은 애착에 욕구가 있는데 스스로는 자존감이 낮아요. 이러면 관계가 깨졌을 때 상대방에 이제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자존감 떨어지니까. 그리고 나는 저런 정도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신당역 살인 사건, 우리 스토킹 사건, 예, 그 많이 있었죠. 떠들썩하게 이제 살인 사건으로 나온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성인기 발달 가업 중에 자존감이 낮은 것이고 애착 유형 중에 불안 애착의 유형에 지금 속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토킹 대표적인 거. 그래서 관계가 좋을 때는 그걸 잘 모른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깨져보면, 어려움에 닥쳐보면 갑자기 이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자존감이 낮게 되면 사실은 뭐 불쌍해서 이제 그렇게 좀 챙겨주고 했는데 뭐 사실 사귀다 보면 뭐 깨질 수 있는 거니까요. 관뒀을 때 이제 상대방의 이제 어떤 반응 양상 이런 거에 놀랬다. 예, 불안 애착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킹 하는 사람도 이게 낮게 나타나겠죠. 당연히.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삶에 대한 만족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성인기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인데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을 느끼시느냐 어떠세요? 검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죠.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이게 만족스러운가? 이게 이제 불만스러워서 이걸 더 해야지라기보다는 좀 만족스러워하면서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기까지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반적인 걸 측정하는 겁니다. 네, 삶에 대한 만족. 그래서 발달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성년기에 올라가다가 중년기에 약간 떨어졌다가 노년기에 다시 올라간다고 해요. 네, 거기 이유로 뭐가 돼 있냐면 중년기에 부모 양육과 부모 그 양육이죠, 뭐 그것도 부모 자식 자녀의 양육과 모시는 그런 과업으로 인해서 할 일이 많아서 자존감이 약간 그 삶에 대한 만족감이 약간 낮다가 노년기로서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예, 이게 이제 뭐 그 연구로 밝혀진 거니까 뭐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제 그런 걸 느끼시는지 한번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 가족이나 뭐 직업과 관계에 대해서도 삶의 만족도 많이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국은 그 인간의 삶의 만족, 그러니까 삶에 대한 만족이 어떤 가치로 따지면 돈이냐, 예, 돈이냐, 관계냐, 돈과 관계면 좋겠지만 그 중에 뭐냐라고 보면 돈이 아니라 관계라고 보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한 거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돈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로또에 당첨되고 망가지고 일확천금을 좀 특히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성취한 경우 이런 경우에 망가지는 경우가 그런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흥청망청 하다 보면 그거 쓰는 건 또 뭐 금방 일도 아니다. 순식간이다. 그래서 이제 관계에 다시 집중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차라리 편하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죠. 그게.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좀 접어뒀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네요. 그게. 예. 세 번째는 노화에 대한 수용. 이거 참 좋은 항목 아니겠습니까? 예, 이 노화에 대한 수용하고 제 뒤에 보시면 자기초월적 세계관이 나오는데 이 성인 대상의 발달 검사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궁금해하는 그런 발달 과업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발달 과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노화 이제 궁극적인 것이 이제 죽음인데 그걸 어떤 슬기롭게 승화시키느냐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으냐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뭐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하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아직 멀었다. 건강 관리를 하면 충분히 뒤로 미룰 수 있을 거니까 아주 이제 사실 프랙티컬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저는 접근을 하는데 보시면 영양 요인들 보시면은 이제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예,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상실된 기능 감퇴를 보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은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륜과 연륜과 뭐 축적된 부와 뭐 이런 것들로 기존에 하고 싶었던 걸 계속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도 수용 방법 중에 하나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노화 수용의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참 저는 재밌게 보는데 성숙형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주 성숙한 마음으로. 자 방어형 보시면 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네. 똑같이 나는 사회적 활동을 해서 나는 늘지 않았다. 근데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좀 계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이가 70 넘으셨는데 3, 40대의 퍼포먼스를 계속 실제로 하고는 계세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우리가 70대인데 대단하시다 하는 거하고 3, 40대 퍼포먼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기도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걸 우리가 방어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숙형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제일 건강하다는 얘기가 되고 방어형은 좀 안 하려고 하는 좀 성숙한 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은둔형은 세상으로부터 초연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은퇴하면 시골에 내려가 살아야지. 은둔형. 네, 분노형. 분노형. 예. 비통해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 타인을 질책하고 저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 모양 이 꼴이지. 복수하고 말 거야. 계속 그런 분노를 간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학형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네, 이렇게 인생이 약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좀 실패했다고 느낄 경향이 많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유형에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 어디에 속해서 갈 것이냐를 근데 저는 방어형이나 분노형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우려가 있고 은둔형은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결국 은둔형보다는 성숙형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이제 한번 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3번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효능감, 삶에 대한 자기효능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동 청소년기 자기효능감하고 똑같은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그럼 뭘로 발생하느냐? 요인의 영향 요인과 특징 보시면 성공 경험과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 및 정성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공 경험 내가 잘 돼서 과거의 경험이 효능감을 높인다. 대리적 경험은 남이 한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쟤도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국회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저 정도는 진짜 나도 할 수 있겠다. 대리적 경험. 예. 그다음에 언어적 설득 이제 남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걸로 이제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고 과업 당시에 이제 생리적 상태 및 정서적 상태. 그때 내가 막 자신감이 넘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효능감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자, 연령에 따른 변화는 자기 효능감은 늙을수록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기 존중감하고 좀 다르죠? 삶에 대한 만족감. 그것과 좀 다르죠. 자기 효능감,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성인, 중년, 노년으로 갈수록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자기 개발 여가 활동인데 이걸 잘하고 있는 게 이제 잘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직업과 여가 활동은 직업이 이제 자기 개발 활동이 되는데 여가만 여가가 아니고 근데 직업의 그 부수적인 효과로 인해서 그 자아실현이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좀 나오는데 뭐냐면 직업이 직업 성취 자체로 이제 자아실현이 됩니다만 직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자기 실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 보면 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제 친구 중에 그 대기업에 다니는 그 회사원이죠. 마케팅 분야. 뭐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기업 마케팅. 근데 그 마케팅이 골프 대회를 후원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골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를 예산을 쓰고 뭐 업체를 이제 그 지휘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할 텐데 그러다가 골프계로 간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과 관련된 복합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로 인한 자기 실현이 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방향 전환까지 되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뭐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또 제 주변에 또 들어본 경우는 외교관이신데 뭐 학교 좋은 데 나오셔서 외무고시를 보고 외교관이 돼서 일본에 뭐 영사든 대사는 갔겠죠. 근무를 갔는데 일본에서 음식에 매료가 돼서 은퇴를 하시고 일본 음식점을 차리신 분이 계신데 뭐 이런 것도 일종의 뭐 어떤 뭐 그 직업과 관련된 복합적인 그런 활동으로 인한 자기 실현. 그래서 그분이 뭐 특기가 뭐냐면 일본 냉우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바 같은 거 말인데 그 그냥 우동으로 된 거. 요 되게 유명한 그 우동집을 차리셨는데 뭐 난리가 납니다. 뭐 외교관보다 훨씬 더 돈을 아마 많이 버실 텐데 자기가 일본에 가는데 그 냉우동에 매료돼서 이걸 연구를 하고 이렇게 돼서 직접 차리셔서 이제 지금 상당히 큰 외식점을 경영하고 계시는 그런 분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직업과 영어 활동. 그다음에 이제 발달적 변화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년기에 영어 활동이 많다가 중년기에 줄어들었다가 노년기에 좀 더 늘어난다. 노년기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좀 늘어나고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년기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좀 바쁜 거죠.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서 관리 아주 중요하죠. 성년의 정서 관리 그렇죠. 노년기로 갈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더 적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 나이 들수록 이제 긍정적 정서를 더 경험한다.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유로 이제 나와 있죠. 불쾌한 정서를 좀 덜 경험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면. 남은 시간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추구하려는 동기. 저도 뭐 나이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 나이 들면서 바뀌는 거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뭐 어떤 결과와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이 생활 사건을 겪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해안이 생기는 건데 그 방식 자체가 스트레스를 가급적 줄이고 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좀 행동하려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제 그런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부정적인 건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정서를 좀 경험하려고 한다. 근데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정서 경험의 형태로 좀 잘 가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예, 정서 표현에 이제 그 조절 능력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좀 그런 조절을 좀 많이 하게 된다. 당연히 이제 그게 좀 많이 필요하겠죠. 저는 뭐 조절 잘하는 편인데 오히려 이제 조절이라기보다는 표현을 잘 안 해서 이제 그런 편인데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안 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는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한 정서 표현보다는 좀 약간 절제하는 그런 것이 성인용의 정서 발달 검사에서 요하는 그런 잘 살고 있는 측정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지 발달의 중요성이 뭘 얘기하냐면 정서 표현도 똑똑한 사람이 잘한다. 예, 인지 발달이 잘 된 사람이 정서 표현을 더 잘한다. 그렇게 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적으로 성숙해야 정서 표현을 잘한다 이런 것이고요. 일곱 번째 이제 대인관계 능력 보시면 마찬가지로 예, 인간관계가 심리적인 안정에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것이고 대인관계가 이 양상이 그 밑에 나와 있죠. 성년, 중년, 노년기 갈 때 성년기에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중년기에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고 그렇죠. 뭐 자녀가 뭐 결혼을 하고 뭐 부모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고 뭐 이렇게 그 아이가 태어나고 부모를 모시고 뭐 이런 것들이고 노년기에는 이제 오히려 줄어들면서 부부관계에 좀 더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부부관계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배우자의 어떤 이제 뭐 사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큰 정서적인 부정 정서를 경험한다. 그 앞에 우리 스트레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죠. 배우자의 사망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최고치로 본다. 100으로 본다. 결혼이 50인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착이 클수록 그 사별했을 때의 충격도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 뭐 따라서 간다는 그런 얘기가 이해가 가시나요? 어때 그런 거? 뭐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시지만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예, 생각해 보면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왜냐하면 또 새로 또 우리가 대출 활동할 수 있고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연예인 그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긴 좀 그렇고 다 아실 텐데 예, 그 중년 뭐 해서 중년에 이혼을 하고 여자 이제 새로운 그 연예인하고 결혼한 이 사건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고 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70이 넘어서 내가 새로운 그 배우자를 만나서 새 삶을 찾는다. 70이 넘은 다른 배우자는 그걸 이제 축하해 준다. 완전 헐리우드이네요. 헐리우드 스타일. 무슨 부귀영화를 했다고 모르겠습니다. 약간 뭐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결혼과 가족관계 양상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생존 연령이 길어지기 때문에 결혼 한 번으로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명하고 뭐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좋은 건데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거 익숙하고 편한 관계. 근데 다르게 보면
지겨워서 그 사람이랑 어떻게 뭐 50년씩 뭐 예를 들면 뭐 100세 시대라고 하면 한 그 30대에 결혼하면 7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그 말만 들으면 뭐 저는 지금 이거 딱 공부해봤을 때 예. 노년기가 될수록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자기 감정 조절도 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되죠. 예. 그러면 성숙된 다음에 늦게 결혼도 나쁘지 않아. 뭔가 자녀가 걱정되긴 하지. 아, 예, 예, 예. 그런 정도의 이혼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자, 그 맞는 말씀이고. 근데 그럼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한 20대에 한 번 하고 한 40대에 한 번 하고 한 60대 정도에 한 번 더 하고 한 3번 정도 하면 아주 뭐 여러 명하고 살아보고 재밌고 너무 정신없지 않을까. 누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네요. 네. 그거는 또 뭐가 나쁘냐? 그게 과연 나쁜가? 자녀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만 없어요. 아이만 없으면. 그게 이제 이 그 본의 아니게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부정적인 상처를 주거나 영향을 주고 할 때, 예, 그 없으면 괜찮다. 예, 나빠. 개방적으로 자꾸 이제 변하시는데 자녀만 없으면, 예, 그럼 자녀가 이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가능하다. 자녀가 오케이 해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오케이가 과연 그냥 오케이인지 예. 정말 부모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오케이로 하는 건지. 지금 이제 MZ 세대의 이 의식 구조를 보면 그 뭐 엄청나게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의 그 개인적인 삶의 어떤 만족, 자아실현, 뭐 행복, 뭐 위해서라면 그게 필요하다면 용인하겠다. 뭐 분명히 합리적인 관점에서 있을 거라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다 이제 가치관의 차이고, 예,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별 문제가 안 된다. 많은 부분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우리 노년기 배우자 상황 얘기하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노년기가 이제 8, 90대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는 뭐 70대 탤런트가 뭐 40살 이상 차이 나는 배우자와 그 출산을 했다는 뭐 이런 얘기도 이슈가 되고 그 예전에는 거의 신체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가능해진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의학의 발달이 사람 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걸 측정하는 것이 8번째 탈권위주의. 자, 그래서 권위주의로부터 탈피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잘 아실 거고 그걸 얼마나 탈피하고 있는가를 정도를 여기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령 효과가 있는데 연령이 증가하면 권위주의가 약간 좀 증가하는 경향은 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방식이나 기존의 방식, 보수적인 그런 경향이 늙으면서 강해진다. 우리 정치 유권자들 성향에서도 노년기 이상의 보수 그 성향이 좀 더 짙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나이 들면 약간 보수가 된다. 상대적으로 젊을 땐 좀 진보적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것도 발달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드는데 왜 그게 보수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발달의 영향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모험을 좀 덜 하려고 하고 네 가지 적응 유형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뭐 그 위기 뭐 권위주의 위기를 뭐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이제 적응 유형인데 첫 번째 유형이 이제 그 좋다는 거고 나머지는 좀 권위적인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놓은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9번째 친사회적 행동에서 마찬가지로 이타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살펴보지 않은 것 중에 그 왜 그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그맨 밑에 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공감 이타주의. 그래서 공감이 각성돼서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애들이 막 쓰러져 있는데 와 내가 저기 저러고 있으면 내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내 부모 심정이라면 해서
친사회적 이타주의 행동을 한다는 그런 이론이고요. 부정정서 감소 모델 있는데 부적 정서가 각성이 돼서 경험이 되면 이걸 감소시키려고 이제 막 보니까 힘든 거죠. 막 큰일 났다. 그걸 감소시키는 방법은 내가 돕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경감된다 이렇게 본 거고 공감 만족 가설은 성취감과 긍정적인 영향 그것 때문에 돕는다. 마지막으로는 유전적 결정론이라고 해서 내 유전자와 비슷한 유전자의 생존 기회를 넓히려고 예를 들면 외국에 갔는데 자국민을 좀 더 도우려고 한다. 이런 거는 약간 그런 걸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이 자손을 많이 뻗뜨리고 오랫동안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좀 동기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호 이타주의 그래서 그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이타주의 예. 그래서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난다. 그것이 유전적 기질과 관계없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입각해서 이 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하면 이태원 사고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도우면서 나중에 내가 무슨 보상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의미에서의 그 도움을 할 수 있다. 동기 중에. 그럼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쓰여져 있고 막 뭐 심폐소생을 하고 뭐 경찰 부르고 119 부르고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정서와 두뇌 속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냥 사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된다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 과정에서 나와 비슷한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을 혹은 내가 이기주의, 이타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통한 보상을 뭐 이런 거는 아닐 거고 그냥 무조건 도와야 된다. 그렇게 보면 공감 혹은 이제 지금 부정정서 감소 모델 이런 것들이 좀 크기는 하겠죠. 예, 그렇게 일단 설명하는 것이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으냐에 따라서 발달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적 요인은 대상에 대한 호감 수준. 호감이 가는 사람이면 많이 돕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상황 정보와 친사회적 모델은 과거 노출 경험. 내가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안다.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개인적 요인은 뭐 정서, 공감, 뭐 성격 변인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감하고 느끼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이타적인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째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기 초월적 세계관. 이 척도 자체 이름도 참 잘 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배치한 것도 의미가 있고 이제 그 발달의 개념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제 여기 보면 우주적 관점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일반적인 그런 어떤 내 개인적인 그런 발달의 경험에서 이게 완전히 우주적이고 개념적인 걸로 확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신을 초월하는 예, 뭐 그런 단계로 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명상을 많이 하고 예, 노화를 이제 초월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예, 신체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영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것도 이런 이제 차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기 초월적 세계관이 지금 뭐 영적 차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종교에 의지한다고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또 그런 상황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에 귀하지 않아도 내 영혼이 어떤 영혼은 불멸 어딘가에서 뭐 다시 살 수 있고 사유할 수 있다. 뭐 이런 믿음을 갖는다거나 어떤 그런 이제 초월적인 그런 이제 세계관을 갖는 것이 이제 이 마지막 단계의 과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머리하면 마찬가지로 성인기 발달 과업의 10가지. 그래서 자존감부터 시작해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갖느냐, 노화에 대해서 수용을 하느냐, 그다음에 노화에 대해 수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자기 초월이 되는 것이고, 그 중간 단계에서 자기 효능감을 갖고 여가를 갖고 정석을 갖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친서회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뤄야 되는 발달 과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일 잘하고 자식 잘 키우고가 아니고 스스로에 있어서도 심리적으로 이뤄야 되는 과업이 상당히 많다. 이것은 아동 청소년기에 그런 과업부터 시작한다라고 보고 우리가 성인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볼 때 이게 병리적인 게 아니더라도 현재 그런 것들이 잘 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성취가 잘 안 되면 뭐 여가를 더하든 종교를 갖든 뭐 명상을 더하든 뭐 대인관계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든 간에 그런 접점을 늘리면서 이게 이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이제 높아진다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코칭을 할 수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발달 검사를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전반적으로 발달 검사의 의미,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발달 검사의 구성을 보셨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척도로 보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단서를 얻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긴데 이제 1시간 안에 이렇게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좀 더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 잠시 그 리포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요인별로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요인들이 지금 이 내담자 피험자에게는 어떤 수준으로 성취가 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의 발달 단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 삶을 전반적으로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뭐 못 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발달 단계의 과업을 잘 성취하고 있느냐, 좀 부족하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서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게 보면 제가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진행하면서 느낀 게 선생님들께서 예습을 많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제가 핵심을 찝어주는 걸 그냥 잘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다만 검사 활용은 어차피 이 CPTP 안에 있는 모든 검사들이 개인의 여러 가지 다면적을 측정하는 거고 분명한 효용과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 이용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그 실용적인 그런 스킬을 쌓는 그 정도가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지금 코칭 하시고 그런 선생님 차원에서는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반 상식 차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코칭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발달 단계에서 이 시기에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본인에게 비춰서도 생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발달 검사는 발달 심리학, 심리학 교과서 한 학기 분량의 책을 다 서머리해서 필요한 그런 척도들을 추린 거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가셔서 뭐 이 강의 이제 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책도 같이 이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특히 다른 사람을 코칭하고 지도하고 상담하고 이런 데는 그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좀 기대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자, 오늘 시간은 뭐 질문 있으신가요? 또 특별히 없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 검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인 지금 다 달라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뭐 겉으로 보기엔 뭐 비슷해 보이실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다르게. 그래서 그 회원 등록하실 때 회원 연령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검사가 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신데 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